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특권이 아닌가. 그 공공임대주택을 좀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비비톡톡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와 복지 정책만큼 어려운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항상 그 언론에 큰 관심을 받지만 긴장은 끈을 놓지 못하고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택토지연구본부의 이길재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질문인데 얼마 전에 발간하신 국토 이슈 리포트가 일단은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님께서 분석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주거 실태 조사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게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통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주택토지연구본부에서 이제 그 강민아 박사님을 비롯한 이제 많은 연구진 분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 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계청 승인 통계로서 그 매년 지금 공표가 되고 있는 그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게 그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2016년까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이제 매년 그 짝수회에는 이제 일반 가구 조사가 수행이 됐었고 이제 홀수회에는 이제 그 정책 조사라고 해가지고 뭐 노인 가구나 뭐 장애인 가구, 저소득 가구들 좀 대상으로 해서 이런 특수 가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그 표본 규모가 이제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좀 확대가 되면서 일부 특수 가구들을 다 일반 가구 조사에 포함시켜서 그 매년 이제 그 공표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06년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 조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주거 실태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것은 이제 그 국민 주거 생활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주거 정책을 이제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기본법에 보면 그래서 그 주거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0년에 한 번씩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도에서도 이제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주거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주거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그 통계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항상 그 주거 정책에서 그 항상 나오는 그 방안 중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정책에서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주거종합계획이 어떻게 보면 주거 정책의 어떤 큰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간에 이제 그 수립되었던 이제 그 장기 주거종합계획들을 좀 보면 거기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가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이게 주택 시장의 안정,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택 수준의 주택의 그 질적 수준의 향상,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강화, 이 세 가지가 어떤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주거복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 주거 정책의 그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주거복지 정책은 이제 주거기본법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그런 주거 환경에서 그 최소한 그런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거복지 정책의 어떤 그 정책 수단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그 공급 측면과 이제 수요 측면에서 구분을 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제 이슈 리포트에서도 어떤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큰 정책 수단이 되고 있고요. 공급하는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정책 수단으로서는 이제 주거급여와 같은 그런 주거비 보조, 그리고 어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대출 같은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요 측면의 중요한 이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이 주거복지 정책의 어떤 큰 하나의 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부터 시행했잖아요. 이거와도 조금 공공임대주택이 맞닿아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그 국정 과제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국정 과제를 이제 그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주거복지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일종의 그 청사진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보면 이제 그 2017년에 최초에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 5개년 등에 네. 대한 어떤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표 연도를 이제 2025년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네.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로드맵을 조금 보완을 해서 이제 발표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보면 네. 이제 2025년까지 이제 그 공급 목표를 이제 240만 호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그 주거복지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좀 역할을 하냐면, 네.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입주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상대적으로 그 양질의 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렴한 이제 그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입주자의 어떤 삶의 질을 이제 그 향상시키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이제 확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저렴한 이제 그 임대주택이 이제 그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또 이제 순기능도 이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 정책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250만 가구를 2025년까지 240만 호를 계획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 정도 공급되어 있나요? 지금 제 이슈 리포트에서는 이제 그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166만 호가 지금 이제 그 재고가 이제 확보가 되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2020년도에 그 임대주택 통계가 이제 새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174만 호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 이제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금 169만 호의 이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240만 호가 그렇게 큰 무리수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다 어느 정도 다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이제 그 목표에 맞게끔 이제 그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그런 여건이 감안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 덕분에 왜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박사님께서 주거 실태 조사에서 왜 공공임대주택에 좀 초점을 맞추고 분석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분석하신 게 아니라 또 소득 수준과 생애 단계별로 또 구분해서 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실제 이제 그 개별 가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생애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주거 지원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이제 기반한 이제 그 주거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 대학생이나 뭐 사회초년생과 같은 그 청년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신혼부부가 원하는 바가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학령기 자녀를 둔 그 중장년 가구, 그리고 은퇴계층인 고령자 가구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주거 지원의 이제 큰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주거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처한 그 주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맞춤형 주거 지원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분석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그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좀 개괄적인 좀 분석을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제 그 자가 가구 비율은 계속 이제 그 증가하게 되고, 이제 임차 가구나 민간 임대주택에 이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가장 낮은 소득 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에서
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통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 1, 2분위보다는 그거보다 약간 더 위쪽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소득 3, 4분위에서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보면 가장 소득 분위가 낮은 계층은 고령 가구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고령 가구들은 대부분 이제 은퇴 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소득 수준은 상당히 조금 낮은 현상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또 이제 그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 1, 2분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령 가구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그 자가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이분보다 약간 더 차상위 계층인 이제 소득 3, 4분위에서 오히려 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더 높은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또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박사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미혼 가구 특성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생애 단계별로 이제 보면 이제 그 청년 미혼 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학생이거나 이제 사회초년생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인 가구도 포함. 네네 1인 청년 미혼 가구 대부분 1인 가구여서 이제 이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소득 5분위 이하로 어떤 평균 소득 이하인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분들은 이제 자산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분가를 하거나 이제 막 사회에 이제 진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임차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 규모라든지 공공임대 입주형 가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필요한 가구 이 규모가 상당히 그 다른 생애 단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 이동 그 통계 같은 걸 보면 20대 청년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수도권이나 그 대도시로 이제 그 인구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청년 가구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이런 공공임대 입주형 가구라든지 공공임대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규모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공공임대 입주형 가구 중에서 이제 그 공공임대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중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특히 이제 그 월세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청년 가구들의 어떤 주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월세 보조금과 같은 이런 정책들이 이제 서로 연계가 돼서 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그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나요, 박사님?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이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좀 가만히 돼서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이제 그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그 자녀인 이 청년들이 이제 부모와 이제 그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거급여를 별도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 작년에 그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낮은 청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매달 한 20만 원 정도까지 이제 그 월세를 이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과 같은 그 지자체에서도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월세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미혼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신혼부부 분석 결과는 어떤가요? 네, 신혼부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소득 수익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혼인율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저출산이나 이제 어떤 뭐 비혼이나 만혼 같은 게 상당히 좀 큰 사회적 문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특권이 아닌가 뭐 이런 표현도 M4 세대. 예, 그렇습니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신혼부부 가구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소득 분위로 봤을 때 한 7분위에서 9분위 정도에 좀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벌이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혼부부보다 신혼 한 5년 차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출산을 하면서 좀 맞벌이 하는 그런 비율이 약간 떨어지는 게 나타나는데
그 신혼부부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맞벌이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그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소득 3분위 이하의 어떤 그 저소득층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요. 분석 결과를 보면. 그러면 소득이 많으면 자연히 자가 비율이 높은가요, 교수님? 그런데 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그 받고 있는 그 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그 자산 축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가 비율이 상당히 좀 낮고 그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런 그 전세 주택을 이제 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신혼부부에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이나 그런 필요가구 비중을 보면 수도권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워낙 조금 급격히 좀 많이 상승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간 주택에서의 어떤 그 전세를 이제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혼부부 상대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에 있어서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그 입주 의향이나 그 필요 가구의 규모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규모가 상당히 작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그 신혼가구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그 입주 의향이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필요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분석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크게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그 장기간 계속 이제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이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임대주택으로 이제 한 5년이나 이제 10년 정도 거주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로 구입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서인지 이런 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그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중이 다른 생애 단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이런 좀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그 신혼부부 같은 상당히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그 뭐 판교나 이런 데서 보면 그 분양전환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게 또 이제 좀 문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어떤 그런 자금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그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최근에는 어떤 뭐 이익공유이라든지 지분영입형, 뭐 토지임대부주택과 같은 것들이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그 수단들이 최근에 많이 조금 논의가 되고 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고 있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중장년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중장년 가구는 이게 실제 전체 가구 수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일반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중장년 가구가 이제 1,0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 그 중장년 가구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장년 가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 연령대가 그래도 가구 지역이 좀 높기 때문에 자가 가구 비율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그 기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거주 가구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공임대 입주한 가구 규모나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 규모도 다른 생애 단계에 비해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리고 그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이제 그 중장년 가구에 있어서도 이제 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소득 분위가 이제 6분 이상 그러니까 이제 평균보다 그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의 가구들이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입주량이라든지 그런 필요로 하는 가구가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택 가격이나 뭐 전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중장년 가구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크다는 거를 저도 이제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조금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저출산이나 그 고령화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주거 정책이 많이, 이게 정책 수단 많이 활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 가구에게 어떻게 보면 주거 지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장년 가구가 너무 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이슈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것들 좀 분석 결과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생애 단계별로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그 물량의 어떤 배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균등한 그 거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또 이제 정책적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가구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네, 고령 가구는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은퇴 계층이 이제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수준이 이제 소득 3분위 이하의 그 저소득층에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가구 비율이 좀 높아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민간 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이제 낮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봐도 공공임대 입주형 가구나 공공임대주택 필요 가구 규모는 다른 생애 단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고령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형 가구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가구의 비중은 이제 고령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이제 고령 가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령 가구가 이제 낮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특징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어떤 가장 높은 우선 수준을 가져야 되는 계층이 바로 고령 가구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장기간 또 안정적으로 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고령 가구에 있어서 어떻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단지형으로 이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경우도 없는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고령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소득 보조의 일환으로서 그 주거비 보조에 대한 그런 선호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그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거급여와 같은 그런 임대료 보조 정책을 통해서 일단 그런 이런 그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유연하게 있습니다. 정책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또 고령 가구 같은 경우에는 꼭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농촌이나 또 소외된 지역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유연하게 지역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청년이나 이제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공공임대주택 입주형 가구나 필요 가구 규모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고령 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상대적인 그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그 전국적인 조금 더 균형적인 공급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 리포트가 28페이지를 쓰셨거든요. 가장 긴? 진짜 이거 하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그 맨 처음에 이제 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주거 실태 조사의 어떤 목표라는 게 이제 그 국민의 그런 주거 생활의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국민의 어떤 특성에 부응하는 어떤 주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그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목적이라고 방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좀 그런 것들에 조금 취지에 그 맞도록 이제 그 주거 실태 조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특히나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제 주거급여 같은 그런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하면 그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의 어떤 그 각각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그런 선호나 뭐 입주 의향, 그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 있어서는 이슈 리포트에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 중점을 뒀던 부분은,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특성들이 어떤 거주 지역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생애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게 마음이 컸었고, 또 그 이번 그 이슈 리포트에서 가장 큰 의의가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책 대상 규모를 어떤 추정하는 게 어떤 가장 큰 목적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가 그 주거 실태 조사라는 어떤 그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서 좀 저희가 그 추정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표본 조사로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표본 오차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개별 가구가 이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는 이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각각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각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 좀 정확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은 또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사 방식이라든지 어떤 표본 조사의 어떤 갖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계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비주택에 어떤 거주하는 가구라든지 뭐 반지하나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그리고 뭐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 이런 부분들은 그 전체적으로 좀 가구 규모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어떤 입주 대기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보면 그 정확한 어느 정도 좀 규모를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이 표본조사가 갖는 어떤 한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본조사에 있어서도 실제 지금 여기서 분석에 사용한 문항은 그 본인에게 어떤 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회가 이제 부여가 된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좀 단순한 질문에 기초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이라는 것은 그게 좀 단순하지는 또 않거든요. 어떤 뭐 사람들이 뭐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뭐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건축 연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입주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조금 더 구체하고 좀 세분화된 그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그 수요를 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2021년 주거 실태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또 올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럼 또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주거 실태에 관한 유일한 조사라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통계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거복지에 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그 사회 안전망인 주거복지 정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택토지연구본부 그리고 이길재 박사님의 연구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비비톡톡은 국토연구원의 그 연구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